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큰 도움이 됩니다. 비밀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박정희입니다. 올해 85세죠.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제 인생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1950년대 저는 20살이었습니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로 올라온 청년이었죠. 그때는 전쟁이 끝나고 온 나라가 폐허였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을까요? 현장 근처 국수집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그 집 딸이 바로 제 아내가 될 영숙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너무나 예뻤어요. 영숙이는 제가 매일 국수를 먹으러 오는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정희 씨, 매일 힘들게 일하시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매일 그 국수집에 갔죠. 일이 끝나면 영숙이와 이야기하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영숙이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청혼했어요. 영숙아, 나와 결혼해 줄래? 지금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꼭 행복하게 해줄게. 영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하늘을 날 것 같았죠. 1957년 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새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영숙이는 정말 착한 아내였습니다. 제가 힘든 일을 하고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밥과 미소로 맞아주었죠.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얼른 손 씻고 밥 먹어요. 그런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영숙이와 함께한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영숙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병원에 가야 했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폐병이 너무 진행되었습니다. 치료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때만 해도 폐병은 불치병이었거든요. 저는 영숙이 곁에서 밤낮으로 간병했습니다. 병원비를 위해 일도 더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지냈죠. 영숙이는 점점 여위어 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를 걱정했어요. 여보, 내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해요. 혼자가 되어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세요. 1960년 가을, 영숙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25살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영숙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혼자가 되어도 잘 살아야 한다고 했던 그 말이요.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영숙이를 떠나보낸 후 5년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 5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는 빈 방만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동료들은 재혼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숙이 말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다른 여자와 사는 게 영숙이에 대한 배신 같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혼자 살았습니다. 1965년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일이 일찍 끝나서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간판을 보니 고아원이었어요. 부산 성심고아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고아원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마당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죠. 까만 머리에 큰 눈을 가진 예쁜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목소리가 얼마나 맑고 예쁜지.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안녕, 너는 이름이 뭐니? 수진이에요.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수진아, 책 읽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 책이 재미있어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렇게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정말 똑똑했어요. 7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른스럽기도 했죠. 고아원 선생님께 물어보니 수진이는 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여기 온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착한 아이예요. 공부도 잘하고 다른 아이들 돌보기도 좋아합니다. 누군가 입양해주면 좋을 텐데.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남자가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영숙이와 아이를 갖지 못한 게 늘 마음 아팠거든요. 수진이를 보니 그런 마음이 되살아났어요. 저 아이를 제가 키운다면 영숙이도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고아원에 갔어요. 수진이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또 왔네요. 수진아, 아저씨와 함께 살래?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아저씨가 제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진아, 아빠가 되어줄게. 그때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5년 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입양 절차를 밟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진이를 위해 집을 새로 구했어요. 방 2개짜리로 구해서 수진이 방도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아이 침대며 책상이며 하나하나 준비했죠. 드디어 수진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날이었어요. 아이는 새 집을 보더니 너무 좋아했습니다. 와, 제 방이 정말 있어요. 아빠 고마워요. 그때 수진이가 처음으로 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가족이 생긴 거죠. 수진아,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널 잘 키워줄게. 공부도 마음껏 시켜줄 거야. 네, 아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수진이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니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혼자였던 긴 시간이 끝나고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살기 시작한 건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40살 넘은 총각이 갑자기 아빠가 된 거죠.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침에 수진이를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저녁에는 숙제 봐주고 재우기까지 모든 게 서툴렀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워낙 착해서 많이 도와줬죠.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7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아서요. 제일 힘든 건 돈 문제였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학용품, 옷, 신발, 급식비까지. 제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일을 더 했어요. 평일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토요일에는 화물차 싣는 일을, 일요일에는 시장에서 짐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는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3학년 책을 읽더라고요. 선생님도 수진이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수진이는 참 똑똑한 아이네요.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진이를 꼭 대학까지 보내겠다고요.
그러려면 돈이 더 필요했죠.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정희야, 고아 하나 키우느라 네가 왜 그렇게 고생하냐? 적당히 해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제 딸이었거든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딸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제 마음을 아는지 정말 착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새 옷이나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도 수진이는 그런 적이 없었죠. 아빠, 저는 책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하는 제가 미안했어요. 겨울이 되니 더 힘들어졌습니다. 연탄비, 난방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수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방을 따뜻하게 해줘야 했죠. 어느 날은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빠, 왜 일 안 가세요? 오늘은 일이 없어서 쉬는 날이야. 사실은 비가 와서 공사가 중단된 거였어요. 비 오는 날은 일당을 못 받죠. 그런 날이 계속되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수진이 앞에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가 불안해할까 봐서요. 그럼 오늘은 아빠랑 같이 놀아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수진이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계란 하나를 넣어서 둘이 나누어 먹었죠. 수진이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인 것처럼 먹었어요. 아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아빠가 요리 잘하시네요. 그런 수진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는 행복하다고. 수진이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에 수진이를 재우면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성공시켜주겠다고. 제가 못다 이룬 꿈을 수진이를 통해 이루겠다고 말이에요. 수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저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난 거죠. 그날도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5층 건물 공사장에서 철근을 나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발판이 무너지면서 저는 그대로 떨어졌어요. 3m 정도 높이였는데 다리부터 떨어졌죠. 정신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리 뼈가 심하게 부러졌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고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일을 못하면 수진이를 어떻게 키우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수진이가 학교에서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울음을 참으며 말하더라고요. 아빠,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괜찮다, 수진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아픈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 걱정이었어요. 3개월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수술을 2번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진이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했어요. 학교 다니고 집안일하고 저녁에는 병원에 와서 간병까지 했죠. 아빠,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10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원 후에도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무거운 걸 들거나 오래 서 있으면 아팠죠. 예전처럼 힘든 일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경비일이나 청소일 같은 가벼운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었죠. 생활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수진이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워낙 공부를 잘했거든요. 수진이는 초등학교에서 항상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할 때는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딸을 뒀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수진이의 성적표를 보면서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아픈 것도 생활이 어려운 것도 다 견딜 수 있었어요. 중학교 3년 내내 수진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수진이를 많이 예뻐하셨어요. 고등학교는 시내에서 제일 좋은 학교로 진학했죠. 수진이는 서울대학도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담임 선생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딸이 서울대학을 간다니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등록금과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 수입으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밤에 신문 배달까지 시작했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제 마음을 알아주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공부만 해. 아빠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힘든 게 아니야. 우리 수진이가 공부 잘해서 아빠는 행복해. 정말 그랬어요. 힘들긴 했지만 수진이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성공시켜주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수진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아빠, 합격했어요. 의대에 합격했어요. 수진이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제게 안겨서 울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18살 된 딸이 아직도 제 품에서는 어린아이 같았거든요.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동네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줬어요. 고아를 의사로 만들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가슴이 뿌듯했죠.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의대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처음 알았습니다. 제 한 달 수입으로는 턱도 없었죠.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졸업하면 다 갚을게요. 걱정하지 마라, 수진아. 아빠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수진이가 서울로 올라가던 날이 기억나네요. 기차역에서 배웅하면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10년 넘게 함께 살던 딸이 떠나는 거였거든요. 아빠, 자주 연락드릴게요. 몸 조심하세요. 알았다, 수진아.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지내거라. 그 후로 수진이와는 주로 편지나 전화로 연락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내려왔죠. 처음 1-2년은 자주 왔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바빠져서 덜 오게 되더라고요. 수진이는 대학에서도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장학금도 받고 상도 많이 탔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자랑스럽고 기뻤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또 상을 탔다더라. 정말 대단한 아이야.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게 제 낙이었어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진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3학년이 되면서부터였는지 집에 와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더라고요. 아빠, 안녕하세요. 말투도 어딘가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빠라고 정겹게 부르더니 이제는 격식을 차리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공부는 잘 되고 있니? 네, 잘하고 있어요. 대화도 짧아졌어요. 예전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았죠. 처음에는 공부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의대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진이가 4학년이 되면서는 아예 집에 안 오는 달도 있었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금방 끊었죠. 아빠, 지금 병원 실습 중이라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런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예전에는 제 안부도 물어보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말이에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수진이가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참았어요. 아마 졸업하고 나면 예전처럼 다정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수진이가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식에 가서 수진이의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가운을 입은 수진이가 너무나 멋있어 보였거든요. 축하한다, 수진아.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맙습니다, 아빠. 그때도 수진이는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졸업이라는 기쁨에 그런 건 잊어버렸죠. 수진이는 서울의 큰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인턴부터 시작해서 레지던트가 되었고 나중에는 전문의가 되었어요.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된 거죠. 병원에서도 수진이를 인정해 줬나 봅니다. 승진도 빠르게 하고 월급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수진이는 점점 더 바빠졌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집에도 거의 안 왔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오는 것도 며칠 있다가 바로 올라가 버렸죠. 아빠, 병원이 너무 바빠서 오래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말만 하고 서둘러 떠나더라고요. 함께 있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바쁜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가끔은 외로웠어요. 수진이를 키우느라 다른 인간관계를 많이 포기했거든요. 이제 나이도 60이 넘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진이가 성공한 모습을 떠올렸어요. 제가 키운 딸이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러면 외로움도 잠깐 잊을 수 있었죠. 수진이가 의사가 된 지 5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아빠,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뭔가 심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거든요. 무슨 일이야, 수진아?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빠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아직 건강했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아빠는 아직 건강해.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하지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어서 돌봐드릴 수 없고. 수진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뭔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아,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그때 수진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요양원이라니. 제가 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왜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지? 난 아직 건강하다고. 거기서 또래분들과 지내시면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실 수 있고요. 수진이는 마치 환자에게 설명하듯 차근차근 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서운했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요양원 같은 데 가기 싫어. 우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단다. 하지만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만약에 쓰러지시거나 하면 어떡하죠? 수진이는 계속 요양원을 권했어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이미 요양원까지 알아봐 놨더라고요. 결국 저는 수진이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섭섭했죠. 요양원에 들어간 첫날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5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수진이는 짐을 정리해주면서 말했어요. 아빠, 여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친구들도 사귀시고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좋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들, 낯선 침대, 낯선 음식. 모든 게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후에 일어났어요. 6개월 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수진이가 제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왜 집을 팔았냐고 물어보니 수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일 없으시잖아요. 그 돈으로 요양원비 내는 게 낫죠. 그때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 살던 집을 수진이와 함께 추억을 만들었던 그 집을 허락도 없이 팔다니. 수진아, 그래도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야?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수진이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다정했던 딸은 온데간데 없었죠. 요양원에서 1년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식들이 자주 면회 와서 좋아하는데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거든요. 그것도 와서는 10분 정도 있다가 바쁘다며 가버렸어요. 아빠 건강하시죠? 저는 병원이 바빠서 가봐야 해요. 그런 식으로만 말하고 가더라고요. 함께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가 병원 투자에 실패해서 큰 빚을 졌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말이죠. 수진 씨가 어르신 명의로 대출을 여러 개 받으셨네요. 상당한 금액이에요. 은행 직원이 찾아와서 말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몇억 원의 빚이 생긴 거예요. 수진이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왜 내 명의로 돈을 빌렸어? 죄송해요, 아빠.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도 미리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와서 말해도 소용없죠. 이미 벌어진 일인데요. 수진이는 전혀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성가신 존재인 것처럼 대했죠. 결국 저는 요양원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비를 낼 수 없게 되었거든요. 70살이 넘은 나이에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수진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도 지금 힘들어요. 당분간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온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70살이 넘은 나이에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은 찜질방에서 지냈습니다. 찜질방에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진이를 키우면서 뭔가 실수를 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찜질방 앞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신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돌아보니 30대 정도의 젊은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건실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참 착해 보이더라고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잠깐 쉬는 거야. 하지만 그 청년은 계속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혹시 드실 거라도 하나 사드릴까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수진이조차 신경 써주지 않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걱정해주다니. 고맙다, 젊은이. 하지만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런데 그 청년이 제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그런 걱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야, 고맙구나. 나는 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민수와 인사를 나눴어요. 민수는 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혹시 제 할아버지를 아시나요? 박기철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키철이는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동료였거든요. 키철이? 박기철을 알고 있지.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야.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그 박정희 아저씨세요?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는데. 민수는 정말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키철이가 저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정희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다고요. 그 말을 듣고 옛날 생각이 났어요. 키철이가 다쳐서 일을 못할 때 제가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어려웠지만 동료가 힘들어하니까 도와줬던 거예요.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민수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제 사정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딸을 키웠는데 배신을 당했다는 것,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다는 것을 다 털어놨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정말 힘드셨겠어요. 괜찮다, 민수야. 내 팔자가 이런 거지 뭐.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서러웠어요. 이런 말을 모르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제 처지가 한심스럽기도 했죠.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농장에서 함께 지내시면 어떨까요?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도 혼자 지내서 외롭거든요. 할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민수의 제안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런 제안을 하다니. 민수야, 고맙지만 그럴 수는 없어. 내가 너에게 짐이 될 텐데. 짐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우리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죠. 민수는 계속 권했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지내시면 위험해요. 저희 집에 오시면 일도 도와주실 수 있고요. 정말 괜찮겠니? 내가 폐 끼치는 건 아니고? 폐가 아니라 도움이에요. 저 혼자서는 농장 일이 힘들거든요. 민수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말이에요. 그럼 며칠만 신세를 져볼까? 며칠이 아니라 계속 함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민수의 농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70살이 넘어서 만난 새로운 인연이었습니다. 민수의 농장에서 지낸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며칠만 있을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가족이 되었습니다. 농장 일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씨앗 심기, 물 주기, 수확한 채소 정리하기.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할아버지, 오늘 토마토가 정말 잘 익었네요. 할아버지가 정성껏 키우신 덕분이에요. 민수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보람을 다시 느꼈거든요. 민수는 정말 착한 청년이었어요. 저를 친할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차 한 잔 끓여주고 저녁에는 함께 밥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죠. 할아버지, 오늘 시장에서 우리 농장 채소 칭찬 많이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잘 키워주신 덕분이죠. 아니야, 민수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지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수진이와 함께 살 때도 이런 대화는 별로 없었거든요. 민수와 지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수진이는 제가 키웠지만 결국 저를 버렸죠. 하지만 민수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할아버지,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유일한 가족이에요. 민수가 이런 말을 할 때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나이에 다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니. 농장에서 지내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매일 땀 흘리며 일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색이 정말 좋아지셨네요. 처음 만났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건강해지더라고요. 민수도 저와 함께 지내면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살 때는 외로웠을 텐데 이제는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깜짝 놀랐죠. 벌써 그럴 나이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정말이야? 어떤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며칠 후 민수가 신부감을 데려왔어요. 정말 예쁘고 착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은영이라고 해요. 그래, 은영아. 반갑다.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은영이도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잘해줬어요. 결혼 후에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저희가 잘 모실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감격스러웠어요. 혈연도 아닌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얼마 전에는 민수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귀여운 손자가 생긴 거죠. 아이는 저를 증조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놀아주세요. 그 맑은 목소리를 들으면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증손자까지 생기다니.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미워하려고 해도 20년 넘게 키운 딸이니까 완전히 지울 수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수진이 덕분에 민수 가족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수진이가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소중한 인연도 없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세요. 민수가 이런 말을 할 때면 정말 행복합니다. 70살이 넘어서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지금 85살인 저에게는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어요. 따뜻한 가족들과 함께 농장에서 평온하게 지내는 것.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수진이를 키우느라 고생했던 것도, 배신당해서 절망했던 것도 이제는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수 가족과 함께하는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